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를 국내 전문가와 함께 파헤치는 원종의 고수지기 시간인데, 이번 시간에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겠는데요. 이완수 박사님은 이제 굴지의 글로벌 은행인 이제 SG제일은행의 프라이빗 뱅커이자 급제 금융 분야의 박사님이십니다. 예전에 한번 2만 4천 달러까지 갔다가 굉장히 한 2년 정도 침체기를 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한 8천만 원인가 그쯤 8천만 했다가 원이죠. 좀 내려가길래 음. 이거 침체 기간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바닥 찍고 다시 어느덧 5만 달러까지 그렇죠. 갔는데 네네. 비트코인 시장이 5만 달러 찍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뭐 비트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화폐 자산 쪽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뭐 금이라든지 달러, 유로, 뭐 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화폐 자산들은 그 발달 과정의 특징, 그다음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 서로 중요한 그 특징들을 사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비트코인을 좀 한번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과연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이 비트코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내재 가치로 수렴하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쉽게 말하면 적정 가치로 그렇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그 적정 가치 선으로 가고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네. 지금 단기적으로 5만 달러는 그럼 그 제대로 그 가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더 사실- 올라갈 건지 아니면 또 내려갈 건지. 그렇죠. 뭐 사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먼저 이제 하나 저희가 언급을 해야 될 게 암호화폐의 발달은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의 익명성이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버시를 내가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화폐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내가 보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그러면 목적이 뭐냐? 은행에 가시면 대부분 다 이제 금고를 쓰려고 그래요. 네. 그죠? 프라이빗 금고를 쓰려고 그래요. 네. 집에다가 개인 금고도 막 갖다 놔요. 네. 네. 가족도 모르게. 네. 오죽하면은 진짜 그 마늘밭에다가 현금을 묻어두겠어요. 네. 이게 다 프라이버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금융거래 익명성이에요. 이걸 이제 글로벌로 보면은 내 돈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세금 회피,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을 해외로 좀 이전시키고 싶고, 그다음에 테러 단체들은 이거 갖다 무기를 좀 구입하고 싶고 달러 접근이 안 되니까요. 자금 세탁. 그렇죠. 자금 세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랜섬머니라고요. 네. 예, 몸값을 맞죠. 달러로 받아요. 네. 실제로 그쵸. 송유관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목적이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건 화폐가 아니고 이건 내재 가치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그 자체가 내재 가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있으니까 수요가 생기는 거고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거래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야, 그러면 그렇게 내재 가치를 잡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럼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제 만약에 이제 가장 부정적인 이제 지수가 나오는 게 전 세계에서 뭐냐면은 지하자금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2015년도 말자로 해서 IMF에서 전 세계 지하자금 규모가 얼마냐? 네. 전 세계 GDP의 한 18%에서 한 19% 정도 잡았어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냐? 2015년 말로 한 1조 달러 정도를 얘기했어요. 네. 제가 보니까 비트코인이 네. 2,100만 개예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 2045년까지. 그렇죠. 네. 근데 이미 발행은 지금 지난달까지 해서 90%가 발행이 다 됐어요. 네. 그럼 2,100만 개를 갖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하자금 1조 달러를 커버를 한다. 그럼 한 제가 기억하면 47,700달러 정도? 근데 그럼-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60에서 70%를 왔다 갔대 시가총액이. 그래서 저는 거의 지금 비트코인이 내재 가치에 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미 비트코인은 이제 반감기가 다 지났어요. 그래서 벌써 90%가 발행이 됐어요. 네. 2045년까지지만 이미 발행은 다 됐어요. 총 발행 가능 그쵸. 액수 중에 2,100만 개 중에서 네. 90%가 이미 발행이 됐어요. 네. 물론 이제 잊어버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떨어져요, 가격에. 네. 그러니까 2014년도 이전이죠. 그때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1년 변동성이 한 거의 180% 이상이 나왔어요. 그때는 엄청 크죠. 엄청났죠? 네. 네. 그다음에 쭉 가다가 2016년, 17년 되면 그때 그 비트코인 가격 막 급등할 때도 한 100% 수준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도 5만 달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변동성은 60에서 한 70%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폐라고 하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 1년 변동성이 10에서 한 20% 정도 나와요.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계속 줄어들고 이러면서 일단은 내재 가치를 수렴해가고 있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갖는 거죠.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통화가 이제 국제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발행을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발행 물량이 엄청나야 유저들이 막 분산이 돼야 국제 통화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량을 확 풀어버리면은 반대로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죠. 이게 트리플의 딜레마죠. 그런데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가 딱 거기서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요즘 보시면은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코인 거래소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막 비트코인 거래를 하다가 또 옆에 살짝 보면은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알트코인을 거래할 때 현금으로 내가 사던가 비트코인으로 교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냐면 결국 암호화폐 중에서 네. 기초통화죠. 이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로 수렴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5만 달러 지금 네네. 한동안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네. 앞으로 또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이 있을 그렇죠. 텐데. 네네. 예, 그러면은 돈은 못 올라갈 거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근데 지금도 변동성이 60에서 70%잖아요. 네, 예.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변동성이에요. 아, 예. 그럼 사고 팔고를 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이제 뭐 비트코인을 추가로 발행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마이닝이잖아요. 네. 그걸 해갖고 이제 돈을 벌기는지 쉽지는 않은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반대로 이제 마이닝을 잘 하는 사람들은 네. 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엄청난 기술 때문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완전히 이제 레벨이 틀려졌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갖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발행하면은 가격대는 보장이 되니까 네. 예, 거기서 이제 발행 수익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암호화폐에 비해서는 충분히 이제 변동성도 좀 낮아지면서 하나의 화폐로서의 역할을 네.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렇게 좀 보죠. 거기서 또 하나의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최근에 그 중국 그렇고 여러 가지 시장 규제 이슈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뭐 좋게 말하는 편은 아닌데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정부 압박들이 센데 네네. 지속적으로 발전하기에는 좀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규제들이.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국의 이제 규제라는 게 거래량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수요가 과연 줄어들까? 네. 수요는 글로벌 수요거든요. 네. 한국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거래는 줄어들지만 수요는 굳건히 유지가 될 수가 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모든 국가가 다 지금 비트코인을 다 규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양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것보다 이제 지방 분권적인 국가들이요. 예를 들면은 네. 캐나다라는 호주, 네. 북유럽, 네. 뭐 스위스 이런 국가들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중남미에 약간 뭐랄까 좀 지하자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이죠. 네.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엘살바도르 뭐 그렇지, 그다음에 맞아요.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는 뭐 공공연하게 다 공식적으로 다 쓰고 있어요.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한편에서는 중앙 집권적이고 왜 법정화폐 그 효력이 되게 강하게 미치는 국가들이죠. 한국, 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이런 국가들은 사실 반대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결국은 이제 통제하는 국가들에서의 거래량은 줄어들 텐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네. 나라에서 이제 어떤 수요들 있잖아요. 네. 그 수요량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고 최근에 또 우리 국내 이슈는 또 거래소들 지금 특급법 그렇죠. 시행에 따라서 네네. 양성화시키고 근데 그 영향은 좀 있을까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수요는 저희가 모르겠어요. 수요는 어떻게 될지. 뭐냐면 어차피 지금 9월 말까지 등록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잘 아시다시피 G7에서 그 자금 세탁 관련된 뭐 협정 이런 데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화폐라고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버추얼 에셋, 그러니까 가상 자산으로 이제 하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이제 작년에 법이 다 통과돼 갖고 이제 올해부터 한국도 지금 3월부터는 가상 자산으로 이름을 홍칭하도록 돼 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는 게 9월 달까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거래소는 다 등록을 해라. 그럼 우리는 한 4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뭐 빗썸, 코인원, 그쵸? 이런 것들이죠. 대부분 시장 정보가 그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제도권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은
분명히 그렇죠.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처럼 이렇게 막 그렇죠. 음성적으로 음. 막 놓았다가 뺐다 그런 사람들은 좀 그렇죠. 음성적으로 세력이라 그런 조금 사람들은 좀 쉽지가 않죠. 움츠러들겠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 2022년도부터는 이제 암호화폐를 통해서 나온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예. 기타 소득으로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예. 분리과세가 그렇죠. 되죠. 20%. 예. 예, 이렇게 과세가 되고 상속 증여도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 예, 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사실 저희들도 사실 몰라요. 일단은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2017년도만 해도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 다른 나라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예. 한 15%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었어요. 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막 네. 놀림감이 됐었죠.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김치 디스카운트다. 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벌써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찜찜하다. 음. 거래서 그러면 다른 투자 방법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이미 다 있죠. 있는데 국내는 지금 일단 코인 거래소의 거래가 절대적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뭐 아까 거기서 왜 그쵸. 달리 투자할 수 있는 예. 방법이 그리고 국내는 아직 없습니다. 국내는 네. 없는데 보통 이제 선물 투자도 있고요, ETF 투자가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이미 상장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런데 그것을 개인들이 증권사 HTS 이제 해외 HTS를 통해서 접근이 다 가능해요. 예, 실시간 밤에 이제 해야죠 매매를. 네, 예, 예. 뭐 캐나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 밤에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예. 거래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계좌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많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네. 어디냐면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요, CM이거든요. 네, 예. 여기가 2017년도 12월달에 선물 거래를 상장을 했어요. 네, 예. 상장을 했는데 뭐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매달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데 세 번째 월요일날 만기가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지금 한 4비트코인 네. 예, 요 정도가 이제 계약 단위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증거금이 좀 높네요. 한 10% 정도 개시 증거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쪽에 투자할 경우 당연히 이제 달러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달러를 투자하시면서 레버리지를 한 보통 10배 정도 쓸 수가 있네요. 이 정도. 그다음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만 이제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이 선물 매도를 치게 되면은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도 레버리지를 써갖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ETF도 지금 보면은 지금 상장돼 있는 데가 캐나다 토론토 증권소에 이제 거래가 상장이 돼 있어요. 올해 4월달에 상장이 됐는데 그 상장을 시킨 데가 다른 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미래세 자산운용의 네. 자회사인 호라이즌이죠. 그죠? 호라이즌 ETF 회사가 그 이름도 이렇게 썼어요. 베타프로 비트코인 ETF랑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 양방향으로. 그렇죠. 양방향만 딱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상장을 시켜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 ETF가 가격을 이제 추종하는 게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밤에 이제 잠 못 자고 그러네요. 잠 못 자고 하셔야 돼요. 네,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향후 비트코인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으면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큰 것은 전 세계 이제 거래량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한 7, 80%를 차지해요. 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2, 30% 나머지도. 차지해요. 네. 한국은 유독 반대입니다. 네, 예, 비트코인이 한 20%를 차지하고 네. 알트코인들이 한 거래량이 한 80%를 차지해요. 네. 그만큼 이제 그 도박성이 변동성을 즐기는 그렇죠. 민족이죠 저희가.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면서 암호화폐들 중에서 좀 안정화돼 있는 이런 것을 뭐 싫어하시면서 너무 투기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투자를 조금 좀 안정적으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하고 어차피 지금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ICO 같은 이제 그 코인 상장이 사실 안 되거든요. 다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코인들이 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인들인데 이런 코인들을 이제 감안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안정적이고 큰 코인 위주로 좀 거래를 하셔갖고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네, 역시나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이거 PB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봤던 시각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너무나 아주 중요한 색다른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